요즘 좀 금리 인상에 이제 관련돼서 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왜냐면 이제 대출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서 맞아요.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살짝 또 상황인데,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금리가 오르고 있어? 그럼 좀 더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아주 꿀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5%대 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들이 정말 잇따라 출시가 되면서 이거 놓칠까봐. 특판 예금은 금방 마감이 빨리 되잖아요. 팔리죠. 네. 직장인분들도 반차 쓰고 가서 줄 서서 얼른 예금을 들기도 하는데, 조회해봤더니 특판 예금 8%까지 나왔어요. 와, 8%? 새마을금고에서 8%까지 지금 예금이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위험해. 근데 8%는 조심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콘텐츠에서 한번 했었어요. 한 5, 6개월 됐나? 맞아요, 됐어요.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 그죠?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거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 네,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 이 추세에 맞춰서 또 이제 정부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꾸준히 한 20년 넣으면은 100만원씩 거의 100% 수익률이죠. 저거 너무 진짜 탐난다. 탐나죠.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으면 네,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신청을 드리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꼭 예금뿐만이 아니라 채권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래, 이 고금리 막차 한번 타보자, 안전자산의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옮겨지고 있는데요. 요 채권이 무엇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용증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차용증.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회사에서 채권 발행할게요. 대신 이자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시중보다 확실히 이자가 좀 높네. 좋아.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채권을 하나 사겠어.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채권은 시중에서도 이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점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채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준금리와 똑같이 채권을 발행해버리면 당연히 안 사죠. 누가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다 금리를 좀 올려서 안전 그런 자산으로서는 그래서 예적금 대비 좀 더 수익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높은 이런 투자 대신에 오히려 고금리 지금 상황이니까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요즘의 추세인 거고요.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대체 뭘까? 자, 일단 외부적인 요인은 그만큼 무서워. 지금 부동산 좀 불안해. 오른다고 했다가 또 빠진다고 했다가 했다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더 난리야, 계속 더 막 난리야. 박스권 있다가 또 내렸다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뭔가 내 돈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 전국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건설 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떨 것 주택 같아요? 경기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전망이 좋아야 더 집을 짓겠죠. 그래서 이 공급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좋대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86% 정도 공급을 하는 이 사업체들조차도 향후 부동산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 PF 이 얘기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불안불안해. 대출액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고 1금융권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거 에코프로 거의 막 130만원, 140까지 찍었었어요. 아니었지, 진짜. 근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90만원 아래로 이제 되면서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면서 저기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또 반복되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또 특정 테마에서 폭등하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인버스로 또 돈 집어넣는 행태들이 패턴이 생기겠죠. 여기서 학습이 되면.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소액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어떤 분께서 28살 남자고요. 지금 한 240 정도 받는데
그중에 한 120만 원 정도는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는 연금 펀드에 지금 거기에 돈을 넣고 있는데 이 나머지 1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지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다. 그리고 단순히 또 예적금만 또 들긴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맞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예적금이나 채권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서점 가니까 많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채권 투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어. 생전 처음 봤어. 나도 한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봤어. 채권 투자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개인한테 채권 투자는 그렇게 이렇게 주 영역이 아니니까. 약간 맞아요. 남의 일 같은 맞아요. 거였잖아. 네. 막 안경 쓰면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채권 투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채권 투자한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채권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살 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국채 같은 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기가 지금 쓰다가. 이제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출시를 하는 이거 그건가요? 아까 맞아요. 말한 이게 거? 이제 아까 말한 네, 좋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필기 준비해야겠네요. 여러분 네. 월 네. 50만 원씩 꾸준히 내면요 100만 원 대비 준다고? 끝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주는 거네? 그렇죠. 아, 그렇죠. 대박인데, 그렇죠. 네, 매달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끝내는 방법 고고. 자, 월 50만 원 투자하면 20년 뒤에 100만 원씩 개인 전용 국채로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못 받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예상하는 그 금액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추후에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정부 관계자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적게 준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사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나 못 믿겠다. 국채 투자로 해서 노후 대비에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이 개인 투자형 국채인데요. 이게 10년물, 20년물, 만기가 10년, 만기 20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기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은 표면금리, 가상금리 거기다 연봉리로 해가지고 이제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분리과세도 해주네요.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한다. 실제 국채를 보통 거의 국내 기관에서 거의 80% 가지고 있었고 외국인 20%, 개인은 1.2%밖에 안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살 수 있게끔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40살부터 59세까지 20년 만기 매월 50만 원씩 매입을 하면 60세부터 79세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달 세정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수익률 100%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20년 50만 원 넣고 20년 100만 원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 100%에 수익률은 이제 저기지. 근데 아니. 물론 이제 그 기간을 따지면은 물론 이제 줄어들지만 기간 따지면은 잠깐만. 바로 계산 나와요? 20년이에요? 네, 20년. 그러면은 네, 계산을 다 그냥 쭉 알려주십시오. 해보세요. 네, 계산을 다 알려주십시오. 난 또 그만 나오는 줄 알고. 나도 좀 기대했잖아. 조금 기대했네. 그냥 계산기 쓰던가요? 이게 좋은 거, 노후 대비로 쓸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해약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그렇죠. 부분은 일단 가입하고 1년 후에는 해약을 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해약을 그 하려고. 손실 없이? 네, 손실 없이. 대신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뭐 금리적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했던 거, 만기 보유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리고 또 요 부분이 막 넣다가, 20년 넣다가 어떻게 좀 뭐가 못 넣을 안 수도 돼가지고 있죠. 못 넣을 네. 수도 있잖아. 이게 상속으로 돼요. 아.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네,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금액 2억까지, 총 매입액 2억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자산가분들이 좀 세금 혜택이나 그렇죠. 네. 세금 전략하는 차원에서 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00만 원을 20년 뒤에는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될지는 좀 뭐 두고 봐야 되긴 부분은 있지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실 없는 그 없는 원리금을 딱 보장형이니까. 보장형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노후 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도 이걸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계산 끝났어요? 아, 네. 네. 몇 프로인가요? 계산 끝났어요? 아, 네. 네. 몇 프로인가요? 3.4%예요.
3.4%. 제가 이거를 사실 이런 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 음. 왜냐면 우리가 이 콘텐츠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면은 안 되니까. 그 노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젊을 때 그걸 준비를 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첫 번째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근데 하나씩 따져보는 우리 네, 하나씩 좋아요, 한번 따져봅시다. 좋아요, 말 나온 좋아요. 김에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이거 네. 준비 안 했는데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세 번째가 개인연금이고요. 이게 3층 보장 구조예요. 연금의 3층 보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사람에 따라서 얹고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 연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국민연금.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냉정하게. 100%예요, 100%. 이대로 가면은 그냥 연금 못 받아. 그러면은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가까운 시일 내에 수령 예정이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의 지급액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는 사람들의 연금 연금 보험료 금액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쉬운가요? 어렵죠. 네, 이거 장난 아닐 어렵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의사결정과 행태들이 나타날 겁니다. 연금 대개혁 이런 걸 할 만큼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거의 없거든요. 보수적으로. 국민연금 날라갔어.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빼가지 않고 IRP 계좌에 넣은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 퇴직금 계좌에 그 돈 그대로 넣어놓는 사람이 많아요? 일시금으로 빼먹는 사람이 많아요? 일시금이요. 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그럴 건데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개인연금은 내가 들어야 돼. 뭐 어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데다가 연금 가입을 해야 돼. 보통 이런 식이에요. 20년을 20만 원씩 매달 붓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세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60세까지 20만 원씩 부어. 그럼 60세부터 연금 나오는 게 한 28만 원, 9만 원 나올려나? 이거 되게 형편없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개인연금은. 네. 근데 그나마 이거라도 많이 들어놓으면 좋아. 근데 이거 듣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개인연금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마 거의 안 드셨을걸요? 그럼 이것도 없어. 그럼 나는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연금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채권이에요. 국민채권을 발행하겠다, 국가에서. 자, 이거의 수익률을 봤더니 72의 법칙을 쓴 거예요. 72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는 연복리 수익률을 72를 그 수익률로 나눴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2배가 되는 기간. 2배가 되는 데까지 20년 걸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72를 2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3.4% 나와요. 자, 여러분 3.4%짜리 예금을 드세요, 그냥. 네, 단기로. 저는 이거 되게 이 정도로는 조금 아는 국민들은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4%짜리 예금 나온다고. 거기다가 계속 넣으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115만 원 나와요. 차라리 이걸 하시느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사례로 나온 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네네. 생각되는데 형들 나 뭐 200 뭐 한 40만 원 받고 이 중에 한 120만 원 쓰고 12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나스닥이랑 S&P 500 사고 있어, 형.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 갖고 뭐 할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펀드를 운영을 하면 오늘 내가 너무 많이 푸나? 머리 아프실래나? 여러분들 어차피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불입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펀드를 운영하면 세제 혜택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돈을 좀 많이 넣으세요, 차라리. 3.4%를 S&P 500이나 나스닥이 이긴다에 제 오른쪽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여러분, 손모가지는 좀 심한 것 같고요. 제 오른쪽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 같은 데다 돈을 많이 넣으시고 나머지 돈을 모아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연금 4개 중에 하나 말 안 했죠. 하나 했죠. 뭐다?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너나님 주택연금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차라리 잘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거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좋습니다. 해보시죠. 여러분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국내 채권 의미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게 나온다, 관심이 간다, 그러면 냉정하게 연수익률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지금 상품 출시하려고 만드시고 계시는 정보 관계자분들, 네. 금리 좀 더 올려라, 수익률 올려라.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 가진다. 우리 거기 속지 않겠다. 이유를 좀 높이지 않을까. 네. 네, 3.3이 안 되게 더 높게 6%, 7% 해야지 우리가 가입을 하지 않을까. 이거 엄마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엄마가, 야, 나 이거 채권 이거 할까? 그럼, 야, 이거 2배 준대. 나중에 2배 준대. 그럼, 엄마, 잘 봐봐. 이거 봐봐 하면서 영상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급여 외에 돈 버는 법 있나요? 이게 이제 또 궁금하죠. 저도 조금이라도. 마지막 거 봐서 이렇게 살다가 진짜 50대 돼가지고 절벽에 서 있을 것 같아. 저 말이 너무 무섭다. 이 월급쟁이 부자 출동해야겠는데, 저기. 지금 보면 실제 지금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매달 노후 생활비, 여기 지금 적정 생활비가 50대는 부부 합쳐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최소 생활비, 최저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 생활비가 220만 원.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적정 이거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때요? 지금 네, 안 되고 있다. 아주 잘 돼 있다. 있지 않다. 1%요? 와, 대박. 아주 잘 돼 있다. 1%. 얼마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거 넘으면, 500만원 넘으면 저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1%라고? 잘 돼 있는 게 근데 두 개 합해도 8.7%네요. 10%가 안 되네요, 지금 사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만족스럽게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10%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보통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이다라면 뭐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 좀 약간 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40, 한 60% 정도? 거의 60%는 전혀 안 되고 있다도 14%. 50%. 52%. 근데 나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직장 생활 다 진짜 뭐 10년, 20년, 30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정말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돈도 좀 잘 벌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좀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눈 떠보니까 나이는 들었고, 하지만 또 돈은 없고, 이렇게 될까봐 너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 걱정 없는 그런 50대 이후로 준비하려면, 이런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뭐부터 준비를 해야 진짜 아까 50대 절벽에 안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그 노인 빈곤율 1등이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맞아요. 게 좀 또 있는 상황인 거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노후 생활을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노후가 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의 그 차이점이 뭔가라고 딱 봤더니 그게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감을 주긴 하죠. 그 내 집도 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죠.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중요해요. 저희 시댁이나 이쪽은 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막 정읍이나 이제 이런 쪽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수도권에 사시고 이러면 보면은 아무래도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는 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나올 수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되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내 집 마련 있는 게 확실히 좀 그 세 개의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되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주변 분들 중에, 저 회사 선배들 중에서도 이런 거 내 집 마련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아까 좀 활용하시더라고요. 그 얼마 넣으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네, 좋아요. 한번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택 그 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 그 연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보통 그 뭐 부부라고 지금 여기 보면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 생년월일도 있잖아요. 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거는 그 정부에서 그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서 이걸 돈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 정부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당장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당 잡는 거죠. 소유권을 미래에 가져갈 거고 그 대신에 내가 월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줄게 이런 취지에서 이제 주택연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 65세 기준으로 하면 58년을 하고 요게 그 재밌는 게 그 소유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소유하고 있고 저희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년월일을 느린 거 있죠.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65세면 65세 내가 그 설정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그 나이에 따라서 배우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린 사람이 그 도달 나이가 되면 그때 해주더라고요. 네. 배우자도 같은 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갑내기 부부. 네, 동갑내기 부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8년으로 한 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7억 정도로. 서울 20평대 약간 구축 아파트가 지금 7억 정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7억. 에버리지로. 네, 에버리지로 한 7억 정도. 너무 막 비싼 걸 하면은 또 저희가 또 현실감이 와닿지 않아. 시세 검색을 해야 돼. 없으니까. 시세 검색. 네. 7억을 7을 하면 안 되고 7억을 해야 됩니다. 저 숫자 입력이 되나요? 네. 시세 검색 안 해도 돼?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면. 7억이라고.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쭉 내린 다음에 최저층 아니다. 이거 최저층이라는 게 이게 저층 1층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하고 평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종신. 그러니까 한번 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 지급 방식으로 하고 그 밑에 또 내려주시면 월 지급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정액형이라는 건 똑같이 받겠다. 그거 뭐 초기 증액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정액형으로 내가 일정 금액을 받겠다고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번 네. 각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회를 딱 하면은 주택 가격 다시 지워졌나 봅니다. 7하고 다시 입력해 주시면 오케이. 시세 검색 안 해도 되나? 네, 안 해도 돼요. 네. 저희가 밑에 나옵니다. 네. 오. 이렇게 나오죠. 160만 원 나오네. 166만 원. 166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7억 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걸 주택연금을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제 지금부터 65세부터 내가 언제 죽는 건 관계가 없어요. 죽는 건 관계가 없고 그때까지 166만 원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게 혹시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죽을 때까지라고 했죠. 종신이라는 게. 그럼 내가 이거를 다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액은 그 정부가 이걸 매입한 다음에 상속시켜 줍니다. 상속.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원래는 그 주택 가액 있잖아요. 주택 가액도 기존에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우리가 아무래도 노후 대비가 되게 잘 되어 있지 않고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나 이런 우리 사회 계층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 사회 계층에 대해서 노후를 대비해 주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 주택연금을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도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나. 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내가 주택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야,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의미 있는 게 이런 거야. 지금 네네. 소금이님이 얘기하시잖아요. 70 정도에 당신께서 저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의 사례를 말씀하신 건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70 정도에 빚이 없는 집이 있고 연금 부분에서 200 정도가 나오고 현금 1억 정도 있으면 생활이 됩니다. 현금 안전현금으로 1억 정도 쌓아놓고 맞아. 저거 딱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노후라는 거가 불안하기는 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를 모르겠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태가 되면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감이 없는 거야. 맞아. 어떤 상태 그렇지, 정도 되면 그렇지. 노후가 괜찮겠다. 맞아, 근데 맞아. 이런 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해. 노후에. 안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전월세 살면은 이거 계속 나가야 올라가면서 돼.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밀리지. 지역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세 되시면 일단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이상하지. 자체를 싫어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안정감이 필요하죠, 사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 집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뭐 어디냐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주는 자산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연금은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연금.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퇴직연금, 세 번째 개인연금, 네 번째 주택연금인데
실제로 내가 뭔가 공부해서 준비를 안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거의 다 없다고 보면 돼. 지금 내가 보기에 거의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해. 퇴직금 다 빼가지고 딴 데다 써버리거나 맞아. 막 애들 뭐 결혼시킨다고 맞아. 보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목돈 쓸 때 개인연금 많지. 아예 안 들었어. 음. 저축도 지금 안 되는 판에 무슨 개인연금을 들어요? 그러면 남는 게 주택연금이잖아요. 근데 주택연금 좀 전에 본 것 같이 서울의 구축 아파트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좀 평균에서 그 아래쪽 근처에 위치하는 애들이 지금 20평대가 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연금이 아까 우리 확인한 금액이 얼마였죠? 166만 원. 16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200만 원 이상, 216만 원 정도를 하려면. 네. 그러면 50만 원을 뭐 개인연금을 통해서 미리 채운다던가 아니면 퇴직금 내가 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아, 이거 내가 좀 드는 생각이 나중에 재테크 기초반 강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사회 초년생 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떤 비율로 쪼개가지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교육은 어떠냐면 사람들한테 뭐 계속 뭐 적립식 ETF 투자만 해라. 아니면 뭐 다른 투자만 해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일반 선배들 중에 제일 성공적 재테크 했던 사람들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꾸준히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펀드 같은 거에 적립식 투자를 하거나 돈을 잘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 나 지금 자산을 어느 정도 읽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똑같이 따라해야 돼.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예를 들면 제가 300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120을 써요. 150 쓴다고 하자. 그래. 그럼 저축을 50%래, 150을. 그럼 이 150만 원 가지고 이 중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펀드를 사. S&P 500 이런 걸 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럼 120만 원 남잖아요? 그럼 120만 원 중에 뭐 20만 원 정도는 진짜 코인을 사거나 한 방 걸리면 진짜 대박 나는 거 이런 걸 한다 쳐. 그럼 남은 100만 원 있죠. 이 1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으면서 그 모은 거 가지고 내 집 마련할 때 이제 보태가지고 내 집을 하나 사고 그럼 내 집이 올라가면은 그걸 또 갈아타고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주택연금으로 현금으로 만들고 7억이 160이니까 제 생각에 한 9억 정도면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9억에서 8억에서 9억 정도면 월 200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만 만들면 되잖아. 그거는 퇴직연금 20만 원씩 계속 넣었던 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게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성을 맞춰서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연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